백년 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제13장 해오점수에 대한 법문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오점수라는 것은 알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깨달음이 먼저 일어난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를 인생관의 전변과 같은 일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일어나면서 불교 수행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닦음이므로 거기에서부터 보살이 닦음은 시작된다. 이것이 소위 하택 신회가 먼저 선창을 하고 규봉 스님이 계승을 하고 고려의 보조 진울 스님이 그것을 선양을 한 도노점수론의 기본적인 주장이 됩니다. 이런 돈과 점, 단번에 깨달음이 일어나느냐, 점차적 닦음이 필요한가 여부를 가지고 사실은 불교사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공평할 것 같아요. 아한부에서도 소위 고진멸도의 사제를 네 가지 진리의 현장을 순차적으로 닦아야 되느냐, 단번에 닦아야 되느냐 하는 소위 초기 불교의 돈점 논쟁도 북전 아함과 남전 아함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티베트는 중국보다 약간 불교 수입이 늦었거든요. 근데 티베트에서도 인도 스님과 중국의 스님, 그러니까 인도의 카말라 신라라는 점차적 닦음을 주장하는 선지식과 중국의 마하연이라고 부르는 도노, 단법의 깨달음을 주장하는 두 스님 간의 왕 앞에서의 토론이 있었어요. 이걸 티베트 삼례 사원의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삼례라는 사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 쪽을 주장하는 사람은 카말라 신라가 승리를 했다고 하고, 중국 쪽을 편드는 사람은 마하연이 승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아마도 객관적 기록으로 보자면 점수파가 이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 유명한 해능 스님과 신수 스님 간에 아주 분명한 도노와 점수의 대립이 있었고, 그 나름대로의 전혀 다른 교풍이 있었다, 종풍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선은 해능의 남종선으로 통일되었다. 그런 점에서 중국에서는 이제 도노, 돈수의 논리가 절대적 승리를 점한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일어났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철 스님에 의해서 제기된 보조 진울 스님이 도노점수 비판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한 학계의 도노점수 논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논쟁은 실제로 전개된 양상을 보면 일부는 당시 종정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혹은 반대쪽에서 보조 스님을 변호하는 쪽에서는 보조 스님을 한국선을 대표하는, 말하자면 대표 상품, 불경스럽습니다만 대표적인 한국선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편파적으로 편드는 그런 비교적 약간 치우친 논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도노점수와 돈수의 다른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것의 의미를 천착하는 매우 건강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불교계에 일어났던 성철 스님에게서 촉발된 돈점 논쟁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기에 숙제는 우리가 경전 공부를, 혹은 경전 공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일어난 이 밝고 좋은 마음을 안내자로 삼아야 되는지, 그것마저 툭 내려놓고 시작해야 되는지 하는데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므로 경전의 안내를 받아서 수행을 해나가는 것,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간화선, 선종에서도 도노점수의 어떤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간화선에서는 처음부터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하고 했을까? 왜 어째서? 라는 이 한마디는
생각이 깃들일 가능성이,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온몸으로, 심지어 우주와 한 몸이 되어서 온몸으로 이먹고 그 모르는 자리로 무심을 밀고 나가는 이 공부법이 간화선의 공부법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경전의, 아무리 훌륭한 경전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유심이면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선 공부를 해나가는 지금 당장의 현장에서 그것을 기억해내거나 그것의 안내를 받는 공부가 반대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것은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보조선도 필요하고 성철선도 필요하고 화엄종도 필요하고 천태종도 필요해서 말하자면 중국에서 명멸했던 오가칠종도 우리에게 다시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종파의, 교파의 학습도 전문적으로 일어나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 치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몇 년씩 화엄경을 읽는 결사가 있기도 하고 선은 물론이거니와 무문관 형식으로 오로지 하나의 경전만을 읽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양하게 결합되어서 조화된 불교의 힘을 형성한다는 것을 볼 때 결코 모든 것을 뒤섞어서 다 하는 것이 장점만은 아니다. 회통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뚜렷한 종지가 있어야 되고 그 종지에 다른 내용들을 모아서 녹여내야 회통이지 이것저것 뒤섞는 것으로는 아마 곤란할 거다 하는 이 소위 한국불교의 통불교로서의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논쟁이 바로 돈점 논쟁의 현장이었다. 저는 성철 스님의 법이 참선 공부를 해나가는데 극히 효율적인 길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이 주장하는 도노돈수에도 강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약점이 있을 거라고요. 강점은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가 성취한 자리를 서슴없이 다 내려놓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뛰어난 경계고 어떤 차원이고 깨달음이라 해도 점검을 해봤을 때 그것이 선지식에 의한 점검이 아니라면 성철 스님이 제시한 소위 숙면 중에도 이려가 되는가, 꿈속에서도 그것이 한결같은가 하는 요 성철 스님의 세 가지 관문에 점검을 해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려놓고 다시 공부를 지어간다. 이걸 중봉 명본 스님은 별도의 생애를 세워서 수행한다 이렇게 했어요. 연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다 전부 내려놓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노돈수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점은 철저한 수행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이것이 강점이 됩니다. 단점은 캄캄한 무지각 속에 머물 수 있어요. 선종의 용어로 말하면 거물 흑자 어두울 암자를 써서 흑암굴 속에서 거기서 혼침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앉아서 시간 보내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좌표를 찍어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인지도 모르고 캄캄한 혹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시간 보내기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한편 보조 스님의 도노 점수도 강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교학의 안내를 받아서 선은 교를 보완하고 교는 선을 보완하면서 매우 온건하고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깨달음의 빛이라고, 반야의 빛이라고 불러도 될 거고 지혜의 해오의 빛이라고 불러도 될 텐데 최초 깨달음의 빛, 그것을 따라가는데 첫째로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 망상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이룬 자리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므로 공부의 치열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차원이 바뀌는 일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목숨 거는 일 없이는 차원의 전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지어가도 진전이 더디거나 진전이 없을 수 있다. 이게 약점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실제로는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만 깨달았는데 나는 깨달았노라 하는 이걸 불교에서는 대망어라고 부르거든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 이건 큰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깨달음을 성취한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증상만의 자부심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 역시 성철 스님이 당시에 목도하던 일이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강점과 단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적으로야 이것을 모두 겸비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강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없애는 것이지 약점이 없는 법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길을 걷는지에 대한 소위 인연의 문제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우리의 잘못된 방식의 접근법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나의 근기에 맞고 어떤 것이 나의 인연인가 하는 소위 그 조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선 도노점수 비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규봉 종밀 스님의 소위 선언적 도노점수는 해오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역시 한 구절 굉장히 간략한 규봉 종밀 스님의 말씀부터 듣고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용문인데요. 역시 규봉 스님의 말씀이고 이 정독 선문 정로로 보면 629쪽 13-2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깨달은 뒤에 처음으로 십신의 지위에 진입한다. 처음 깨달은 사람은 설법을 하지 못하며 질문이나 문제 제기에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깨달으면 십신의 지위에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십신은 우리 수행의 출발점이에요. 물론 이게 교학적으로 봐서 아무나 십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본격 수행의 출발지다. 이 출발지에 깨달음이 먼저 선행한다. 이게 규봉 종밀 스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빛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서 깨달음을 성숙시켜 간다. 그런데 처음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설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기습 공격에, 선문은 기습 공격을 하거든요. 당신이 도달한 자리가 진짜인지를 묻는 기습 공격을 한다고요. 이 기습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이게 종밀 스님의 기본적인 해오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종밀 스님이 만들어낸 비유담을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환자가 약을 먹고 병이 나서 정신이 들지만 여기가 해옵니다. 그렇지만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얼마 지속되고 조금 더 약을 먹고 치료하고 정신을 챙기다 보면 드디어 말을 하는 차원이 도래하고 걸어다니고 활동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 그것이 완전한 회복이고 이 비유의 원관념으로 보면 완전한 깨달음이다. 근데 정신을 문득 차렸다. 이게 해오란 말입니다. 그러니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 상황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설법도 못하고 기습공격에는 더더군다나 대답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로버트 버스웰이라고 UCLA 교수 한국불교의 전문가입니다. 이분도 도노 점수는 아무래도 중국의 남종설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일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왜냐하면 버스웰 교수는 진울 전공자거든요. 그럼에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노 점수는 도노 점수의 주 메인스트림에 비해서 옆으로 처져 있는 소위 마이너적 견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메이저의 견해, 말하자면 임재종의 정통에 의한 견해는 뭐냐면 이제까지 많이 내려오는 선문의 일화를 보면 말 못하면 깨달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 예를 들어서 떡 파는 노파가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도 점을 찍을 수 없는데 당신은 어디다 점을 찍겠습니까? 했을 때 덕산 스님이 말 못했다고요. 그러면 깨달음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재주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눈앞에 드러난 상황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고요. 진짜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거울에 비친 모습하고 나를 둘로 나눌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와도 본질로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본질을 건드려도 현상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깨달음의 기본 내용이었고 대부분의 선종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 못한다 이겁니다. 기습 공격에도 답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러면 그걸 무슨 근거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문에도 그런 예가 많았지만 성철 스님이 직접 비구니께의 나중에 이제 거목인 그야말로 신실하고도 위대한 수행자였던 인홍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남사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고 성철 스님보다 연세가 더 많았다고요. 그런데 견처가 열렸거든요. 무엇인지 알았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몇 마디를 물어보고는 당신은 그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제 인홍 스님이 깨달음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도노 점수는 기존의 깨달음을 토대로 해서 나가요. 근데 도노 돈수는 기존의 깨달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립니다. 그래서 인홍 스님도 기존의 관점을 버리고 오로지 화두 일념으로 수행을 하는데, 그때 추운 겨울날 연못을 지나가는 인홍 스님을 성철 스님이 밀어서 물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 물에 빠뜨렸을 때 인홍 스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인홍 스님이라는 정말로 건실하고 성실한 수행자라서 거기서 분명한 대답을 내놨는지는 모르지만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옷이 얼음이 되어도 걸어가 다녔다는 신화적인 얘기가 오늘날까지 전합니다. 성철 스님이 바랬던 것은 소위 물속에 빠뜨려서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척척 지금 현실을, 지금 이 현상을 현상답게, 진리답게 이치를 놓치지 않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뀐 차원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선문에 나오는 기행들, 기이한 행동들이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향곡 스님하고 법문답을 할 때도 향곡 스님이 봉암사의 문을 닫았을 때 성철 스님이 바위를 들고 문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향곡 스님이 문을 열어주는 순간 바위가 떨어져서 향곡 스님이 발이 다쳐요. 지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폭력적 현장이지만 그 속에서도 소위 이치에 바탕한 현상의 얘기 혹은 현상으로 풀이하는 이치의 얘기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을 못한다? 그러면 이것을 무슨 근거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규봉 종밀 스님에 대한 이 언명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 그걸 나벌 30일, 우리가 12월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죠. 나벌 30일, 이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상대할 것인가? 그 앞에서 나 조금만 더 살았으면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벌벌 떨지 않겠는가? 만약에 거기서 여여하게 죽음을 상대하고 병을 상대하고 그리고 위기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안목을 가졌다면 그것이 깨달음이지 이런저런 분명한 말도 못 내놓고 경계에 흔들리는 차원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선문의 그 무수한 동문서답들이
사실은 바로 이 차원, 생멸이 무상한 이 차원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내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이 말로 표현되므로 선종의 여러 기록들이, 기이한 소위 동문서답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남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처음 깨달은 사람은 말을 못한다 하는 규봉 종밀 스님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스님의 얘기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택 신회 스님이 공적 영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신령스러운 알미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우리 공부를 끌어가고 그것이 완성이 공부의 완성이다 하는 유명한 공적 영지론을 받아서 규봉 종밀 스님이 이 해오 점수론의 이론 체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규봉 종밀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1세기, 그러니까 100년이 되기 전에 규봉 스님이 주장했던 이 논의가 한미해져요. 그러니까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300년이 지난 뒤에 보조 스님이 계승을 하고 선양을 합니다. 그것은 뭐 보조 스님이 중국 불교의 수입에 늦었다는 뜻이 아니라 보조 스님이 당신의 숙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 당신이 만났던 불교계의 숙제를 해결하는데 주된 답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좀 정당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보조 스님이 규봉 종밀 스님의 이론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13-4의 문장이고 보조 스님의 정해결사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해결사문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 불교도 결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 결사의 모델이 보조 스님의 이 정해결사거든요. 근데 그 정해결사문에 나오는 분명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으로 보면 636쪽이 되고 인용부호로 보면 13-4가 되는 문장입니다. 우선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본래 공적함을 믿고 이해한다. 본성이 본래 청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분별을 내려놓은 자리에 본래 완전하게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본래 청정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수한 탐진치로 인한 번뇌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업을 짓습니다만, 사실 탐진치라는 것 역시 인연의 조합인 나가 인연의 조합인 대상을 향해서 일으키는 거거든요. 어디에도 실체가 없어요. 오온이 공하고 그리고 육진이 다 공한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번뇌가 본래 공적함을 믿고 이해해야 된다. 이게 믿는다 신, 이해한다 해. 이래서 신해 차원의 깨달음입니다. 신해 차원의 깨달음. 그래야 믿음과 이해 의지에서 냄새 배듯 닦아나가는 것이 좋다. 이게 보조 스님이 생각했던 선정과 지혜를 함께 나가는 길이었어요. 먼저 지혜를 이루고 그 지혜의 빛을 따라서 선정을 깊게 닦아나가는 것이다. 서로 선정과 지혜는 상호간에 증장시켜주는 관계에 있다. 이것이 정해결사문의 소위 본래 공적함을 믿는 해오, 그리고 그 공적함을 믿는 해오의 빛을 따라서 공부를 향해 배워나가듯이 해나가는 일, 이것이 점수다. 이게 보조 스님의 정해결사문에 나타난 도노 점수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해행증으로 보면 여기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났으므로 신해가 먼저 성취되고 그 위에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수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수행의 끝에 궁극적 깨달음인 증이 일어난다. 이게 보조 스님의 기본적인 길 안내가 되겠습니다. 보조 스님의 이 정해결사문은 비교적 초기의 사상이라고 보고 성철 스님은 보조 스님의 사상에
초기에 도노 점수론 혹은 알고 이해하는 작용의 선도작용을 중시하던 것에서 후기로 건너가면서 무심으로 공부해서 무심에 이르는 간화선으로의 경도가 일어난다고 보조 스님의 사상의 전변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분명히 그 저서의 흔적을 살펴보면 제일 마지막에 간화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간화결의론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결론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 그 흔적이 분명하게 발견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보조 스님의 사상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간화선이 제일 좋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보조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엄경 플러스 간화선의 이 기본적 관점, 이것을 버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것의 이 흔적이 보조 스님의 수심결이나 절요나 그리고 간화결의론이나 원돈 성불론이라는 대표 저서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보조 전공자들의 입장입니다. 성철 스님은 어디까지나 보조 스님은 간화선 쪽으로 차츰차츰 관점을 옮겨가서 궁극적으로는 간화선에 귀의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과 이해, 이건 뭐 우리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과 이해가 우리처럼 불교의 언저리에서 빙빙 돌고 수행의 깊은 자리에 못 들어간 사람도 믿음과 이해가 있고, 공부를 10년, 20년 절실하게 한 사람도 믿음과 이해가 있고, 궁극으로 공부를 완성한 사람도 결국 믿음과 이해의 완성일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과 이해는 심천이 있다, 깊고 여틈이 있겠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믿음과 이해가 이루어졌느냐고 보기에는 참으로 곤란한 점이 있다. 비록 십신초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복 명본 스님은 원나라 때 스님이고 임재종의 그야말로 거봉입니다. 그런데 중복 명본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알고 이해하려면 나가 있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는 나가 있어야 아는 저것을 알죠. 그러면서 이것은 중생살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나가 있고 알게 되는 저 대상이 있는 한, 그것은 중생의 살림이므로 그것을 완전히 쓸어내고 아무리 신통하고 아무리 뛰어난 견해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알고 이해하는 차원인 한 모두 쓸어내버리고 새로 공부를 지어야 된다. 이게 명본 스님의 주장이고 성철 스님이 거듭 주장한 바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알고 이해함의 안내를 받아서 공부를 성숙시켜 나가는 길을 걷는다면, 지난 시간에 제가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안내하는 것과 같다 이랬는데, 중봉 스님은 마른 나무를 끌어안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포신구분, 마른 나무를 끌어안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나방처럼 불나방처럼 몸을 태우는 위험한 짓이다. 이것이 암과 지혜 차원, 아는 일, 이해하는 일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간화선사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전의 지식, 경전의 안내를 받을 것이냐, 교학의 안내를 받을 것이냐, 교학에 대한 이해는 우선 다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맞대면하는 무심 공부에 들어갈 것이냐는 두 수행 수증론의 뚜렷한 충돌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 스님의 또 다른 역작이 수심결입니다. 이 수심결은 지금 읽어도, 초심자가 읽어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일어났는데, 이제 명확한 그런 이제 지침서로 한국에서 사랑받았던
그런 수행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 스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해오는 이해적 차원의 해오가 바로 견성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주장인고 하니 우선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보면 638쪽이 되고요. 13-5의 인용부호가 되겠습니다.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른 길에 들어와 한 생각의 빛을 돌이켜 자기 본성을 보는 것이다. 이 본성의 자리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무르의 지혜 자성이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추호도 다름이 없음을 보는 이것을 도노라 하는 것이다. 한 생각의 빛을 돌이켜 자기의 본성을 보는 일, 이게 견성입니다. 그리고 참선 수행의 기본적인 목적지에 해당해요. 참선을 왜 하느냐? 견성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이 명제거든요. 근데 이 선종사에서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해로서의 깨달음, 이게 규봉 종밀스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보조 스님도 믿음과 이해로서의 깨달음, 신해라고 불렀잖아요. 깨달음이 십신초에 일어난다는 것은 두 분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수행이 처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견성은 종밀스님이 화엄종조잖아요. 그러니까 화엄조사인 종밀스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엄경을 위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견성은 화엄경에 의하면 소위 십신, 십행, 십회양, 십지에 들어가서 최초의 십지에 들어가는 순간 견성이 일어난다는 것이 화엄경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십신초에 해오가 일어난다는 일과 십지초에 견성이 일어난다는 일이 동시에 거론될 수는 없어요. 동일시될 수는 없다고요. 근데 규봉 스님은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해오가 견성이다 이런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보조 스님은 수심결에서 분명하게 믿음 차원, 이해 차원의 깨달음을 견성이라고 말했다고요. 성철 스님이 이 부분을 지적해서 규봉 종밀 스님도 그 말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 보조 스님은 방점을 한번 따옴표를 찍자면 대담하게도, 이 말은 우리로서는 참 그런 거죠. 대담하게도 믿음 차원의 이해, 해오를 견성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십신초 해오를 도노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이 해오를 견성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너무했다. 보조 스님의 뚜렷한 잘못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조 스님은 모든 불교의 기본적인 내용을 수행의 초입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도노도 수행의 초입인 십신초, 해오도 십신초, 견성도 십신초. 그리고 그 처음에 갖다 놓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라 해도 불교의 실천은 수행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거꾸로 성철 스님은 불교의 모든 성스러운 용어들을 제일 마지막에 갖다 놓습니다. 말하자면 도노도 견성도 보임도 어떤 불교 용어도 제일 마지막 구경각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교학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것을 맨 처음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맨 마지막에 갖다 놓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논의가 많거든요. 적어도 교학에서 견성은 수행의 어떤 중간 지점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화엄에서는 십지 초에 일어나고 천태에서는 십지에 일어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규정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대승기신론 같은 데서는 진정한 견성은 십지 등각을 넘어서 묘각의 차원에 일어날 때만 그것을 견성이라고 부른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 이걸 가져오신 거죠. 이걸 가져와서 소위 시작점의 견성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했다라는 비교적 강력한 비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종 정맥도 아닐 뿐더러 만약에 그것을 견성이라고 하면 성철스님이 목도했던 선방에서 한 철만 나고 나면 선방에 앉았던 많은 수행자들이 나도 견성했다, 나도 견성했다는 견성론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디에 가서 스스로 견성했다는 암안을 세우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현장, 이것을 교정할 방법이 없다. 그것의 원천이 바로 지금 이 얘기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닦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보조 스님은 깨달음의 빛, 유심이죠. 마음으로 수행을 끌고 가고 성철 스님은 무심으로 수행을 밀고 가서 마지막 구경강에 이를 때까지 수행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두 분의 주장이지만, 보조 스님의 경우 알의 차원에서 끌고 가다 보면 성철 스님이 보기에는 여전히 끝까지 알의 차원에서 맴돌이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지금 이 소위 십신초 견성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보조 스님도 확실합니다. 그렇게 도노를 이룬 뒤에 내가 부처다, 이건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중생으로서의 다양한 못된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심지어 탐진치조차 아직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닦아나가서 마치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를 키워서 완성된 아이로 세상에 내놓는 것 같은 그런 성인의 태아를 기르는 오랜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습관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탐진치,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거슬리는 일을 만나면 분노한다는 이 말을 가지고는 이제 소위 이 해오라는 단계, 보조 스님은 견성이라고까지 표현한 이 단계가 실제로는 아직 의식 차원의 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건 틀림없다 하는 것은 이제 성철 스님도 지적하는 거고 논리적으로도 그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보조 스님은 이것을 성인의 태아를 기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구경각을 이제 더 이상 닦을 자리가 없는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 되면 보임이나 견성이나 도노나 모두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어린아이, 성인의 태아를 키운다 하는 이 말만 가지고도 보조 스님은 조금씩 못된 습관들을 버려나가서 완전한 자리에 도달하는 것을 성인의 태아를 기른다고 했고, 성철 스님이 존경에 맞지 않는 원호 스님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무념의 자리에서 모양 없는 빛 속에 저절로 자제하게 걸림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인의 태아를 기르는 것이라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성인의 태아를 기르는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도노 점수, 도노 돈수만 가지고 봐도 전체 불교사를 도노 돈수로 꿰 수도 있고 전체 불교사를 도노 점수로 깰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도노 돈점 논쟁의 핵심인 것 같고, 성철 스님의 이 얘기가 이제 어느 지점에 착안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의 도노 점수 비판을 읽다 보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화선을 하는 입장이든 아니면 경전을 읽고 함께 선을 해나가는 입장이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 지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목고라는 화두를 들고 선방에서 간화선을 해나간다면 간화선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뚜렷한 자기 정체성 확인이 일어나요. 이 논쟁을 보다 보면 더욱더 뚜렷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화선을 하는 도노돔수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오로지
지금 당장 화두를 들면 생각을 못 하거든요. 화두를 들어서 분별 망상이 떠난 자리에 바로 몸을 던지고 그렇게 밀고 나가서 의도하지 않아도 분별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무심에 이르는 길. 이것이 도노점수론의 핵심이라면, 도노점수론은 경전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안내도 경전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의 점검도 어디까지나 경전의 기준으로 이것을 이루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느 지점이 어울리는지 이 점은 아마도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불교가 다채로워진다면 성철 스님이 주장했던 임재종의 완전한 복원, 이것은 말하자면 두루뭉술이한 불교라는 이름 아래 여러 다른 종지들이 뒤섞여 있는 이런 현장을 타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내놓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